화법 3차 강의 진행을 할 거고, 원래는 화법 강의는 2차까지 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마지막 부분을 좀 못했어요. 여기 화법 1, 2차 다 들으신 분? 다 들으신 분. 병원도 1차 때 있었나? 네. 영상에도 댓글 다 달았어요. 동영상? 네. 유튜브 영상. 일단은 리뷰부터 좀 하고 넘어갈게요. 1차 강의 때 내용 그리고 2차 강의 때 내용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RP라는 거는 화법,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한다라는 거는 중요한 게 논리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나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나한테 가입해 이런 거는 통하지 않는 시대에서 살고 있으니까 중요한 게 연결되는 그 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논리를 봤을 때 1, 2차 강의 내용이 또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 2차 강의 내용이랑 쭉 이어지는 거고, 이제 클로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계약을 어떻게 맞는지, 그거 외에 뭐 간단한 부동산 RP라든가 뭐 5분 화법, 5분 화법이라는 거는 5분 만에 사람을 설득하는 화법,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한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얘기를 할 거고, 먼저 1차 강의 때 제일 중요했던 건 1차 강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마인드셋. 첫 번째, 우리가 금융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고객 관리의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중요했던 게 재테크 vs 자산 관리를 제가 1차 강의 때 설명을 드렸죠. 자, 재테크 vs 자산 관리. 여기서 여러 가지의 선거절들 그리고 가클로징이 나왔어요. 재테크는 기성복이고 자산관리는 맞춤복이고 100m 달리기가 마라톤이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뭘 설정해주고 목표를 설정해주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제시해주는 게 자산관리라면, 즉 다른 사람은 그냥 다 똑같이 하는 대로 은행 적금하고 예금하고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목표에 맞춰서 나한테 내가 나중에 소비할 수 있는 자산을 모아가는 하나의 어떤 플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게 맞춤복식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게 자산관리고, 100km 마라톤을 든든한 페이스메이커와 함께 올바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게 자산관리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목표를 정해주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안전하고 빠른 길을 제시해주는 게 자산관리라면, 자산관리를 받아보실 의향이 있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고 화법을 시작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 또 가클로징이나 여러 가지 선거절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나온 게 뭐였죠? 3층 석탑저축. 이렇게. 이 내용은 그 유튜브에도 있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 여기가 기둥이 있고 여기가 1층, 2층, 3층이에요. 그리고 은행 있고 증권사 있고 보험사 있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또 뭐 있죠? 333 단기, 중기, 장기. 화법을,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 컨디션이나 그 상대방에 따라서 조금씩 화법이 달라져요. 그 직업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냥 가장 기본 베이스. 뭐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려면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할 수 있어도 웬만한 분들은 다 설득할 수 있어요. 뭐 약간 특이 케이스인 뭐 난 주식을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뭐 부동산을 어쩌고 저쩌고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화법을 또 쓰면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 그냥 기본 화법이다. 그리고 기본이 가장 중요하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단기, 중기, 장기, 1층, 2층, 3층, 기둥,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옆에다가 뭘 쓰라고 했죠 제가? 고객 정보. 그렇죠. 방금 누가 대답한 거예요? 역시 종환님 후배장가? 돼지갈비 한번 먹어야지 정말. 여기다가 이제 팩트를 쭉 적는 거죠. 뭐 월급 200이고 뭐 생활비 50이고
뭐 적금 100만 원 하고 있고, 적금 뭐 50만 원 하고 있고, 주택 청약 10만 원 하고 있고, 뭐 비상금 50 하고 있고, 뭐 부모님 용돈 50, 50, 50, 40 드리고 있고, 뭐 이렇게 쭉 써놓고 임팩트 있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그 저축의 모양을, 뭐 형태를 이 3층석 다 아주 굉장히 그림 누가 봐도 안정적이잖아요. 비교를 해줘서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려주는 건데 직접 그리라고 하면 또 메리트가 있죠. 예를 들어 단기만 하고 있다? 왜? 이 설명을 다 끝내놓고 직접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을 다 끝내놓고 그려보라 그러면 그리면서 본인이 또 민망해요. 왜? 누가 봐도 나는 1, 2층은 없고 3층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전 알기를 다 깔아놨잖아요. 집도 그려보라 그랬고 집을 지어보라고도 했고 그려보라 그러면 그때 남재가 그렸던 것 같은데 지붕부터 그리는데 지어보라 그러면 기둥부터 세워요. 본인이 그런 어떤 기본적인 부분을 다 이해를 한 다음에 그려보라 그러면 그리면서 쭈뼛쭈뼛해요. 민망하니까. 누가 봐도 이게 좋아 보이는데 자기는 1, 2층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3층 적금밖에 없으니까. 이걸 그리면서 본인 스스로 뭘 느끼죠? 아,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저축을.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RP는 기본 RP는 어려운 얘기를 하기보다는 쉬운 얘기를 반복해서 세뇌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이 안 까먹게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은행이었죠. 그리고 여기가 증권사였고 여기가 보험사였어요. 여기 기둥, 여기도 보험이죠.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면 일단은 그거부터 있죠. 단기, 중기, 장기고 여기다가 사람 그리라고 했죠.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키포인트 하나하나가 사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또 중요해요. 너가 만약에 이 건물을 쳐다봤을 때 당연히 위, 나랑 가까워 보이는 것부터 보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단기 저축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로 그 건물의 입구로 들어가는 거는 옥상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공수하는 게 아니라 1층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포인트로 찍어줘야겠죠. 그래서 은행의 특징은 뭐였다? 1년에서 3년. 여기서 중요한 게 1년에서 3년 저축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단기 저축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3년까지밖에 활용을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 또 튀어나오는 게 인생의 5대 자금이었죠. 예를 들어 30대 초반 남성분, 뭐 30대 초반 여성분, 인생의 5대 자금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인생의 5대 자금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재테크 자산관을 비교해주는 거에서부터 나왔죠. 인생의 5대 자금 첫 번째 뭐? 결혼 자금, 두 번째 자녀 양육 교육 자금, 세 번째 주택 마련 자금, 네 번째 노후 자금, 다섯 번째 시드머니 그냥 비상 자금이죠. 부모님 사망하셨을 때나 내 자녀 결혼할 때 혹은 자동차 바꿀 때 몇 천만 원 정도가 그냥 들어가는 거.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내 인생에 3년에서 5년 안에 오는 자금은 결혼 자금밖에 없잖아요. 그럼 40대, 50대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냐? 그분들은 이미 결혼하고 자녀 양육 끝났죠. 더 쉬워. 그럼 두 개가 끝났네? 그럼 뭐 남았죠? 내 집 마련, 노후 자금, 다 보험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대부분. 더 쉽죠? 오히려. 더 쉽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다 쓸 수 있어요. 자산가분들한테도 쓸 수 있고 아르바이트생한테도 쓸 수 있고 사회초년생들한테도 쓸 수 있어요. 누구한테나 쓸 수 있다. 자, 1년에서 3년 저축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1년에서 3년 내가 돈을 쓸 수 있는 자산을 모으는 거다. 증권사는 3년에서 5년이고 5년부터 언제? 평생. 마찬가지. 평생 저축을 하라는 게 아니고 보통 납입기간이 15년에서 20년 정도인데 15년 정도를 내가 납입을 하고 죽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게 장기 자산이다. 이 설명을 또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귀찮다고 해가지고 내가 말 빨리빨리 끊으려고 해가지고 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설명을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 말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은행은 뭘로 예대마진이죠? 억울하지 않냐? 내가 은행에 돈 맡기면 1%밖에 못 받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4, 5%를 갚아야 되는 게 억울하지 않냐? 근데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은행에서 1%를 빌려서 어딘가에서 4%를 받을 수 있으면 아니, 내 돈으로 저축을 왜 해? 은행에서 돈 빌려서 하지. 1% 갚고 3% 내가 먹으면 되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좋지 않을까요? 내가 그동안 은행한테 수십 년 동안 당하고 살았는데 앞으로 내 미래의 수십 년은 은행을 내가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 1%를 빌려서 3, 4%의 내가 수익을 보고 1%를 갚고 나머지 2, 3%를 내가 죽을 때까지 먹을 수 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내가 당장 아무것도 없어도 할 수 있다면 재테크를 너무 좋지 않겠냐? 그런 방법이 뭐죠? 금리 역전 현상. 대한민국의 금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금리가 역전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재테크가 뭐다? 종신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왜? 종신보험은 내가 가입한 시점의 최저보증 이율을 언제까지 주죠? 죽을 때까지 주니까. 네. 죽을 때까지 주니까. 그리고 증권사는 리스크가 있죠. 이거 그러니까 주식에 관심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이거랑 연결해서 또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되게 많고요. 보험사는 뭐다? 보험사 설명할 때는 보험사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라고 했죠. 간단하게. 뭘로 풀면 돼요? 연금, 국민연금. 국민연금으로 제가 풀면 된다고 주연이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아닙니다. 표정인데? 집중해서 자, 국민연금 무슨 공단이지? 국민연금 뭐죠? 국민연금 보험이잖아. 아니 적금은 내가 50만 원씩 해도 1년에 이자가 3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연금은 50만 원씩 10년 내면 나중에 죽을 때까지 60만 원씩 한 3, 40년 받잖아요. 그러면은 적금보다 이자가 수천 배가 더 많이 나오는 건데 왜 보험일까? 즉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내가 자산을 모으기 위해서는 은행의 장점, 증권사의 장점, 보험사의 장점만 쏙 빼서 그걸 흡수하면 된다.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내가 가입한 시점의 금리를 죽을 때까지 주는 상품은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박살나고 있는 제로 금리의 시대에서는 당연히 최저보증 이율을 이용한 종신보험을 이용한 재테크가 합당하고 알맞다. 라고 이제 여기서 다 설명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오는 게 뭐지? 단리 과세.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복리 비과세. 단기 저축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게 다 단리의 과세예요. 장기 저축은 복리의 비과세죠. 그래서 단리와 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실제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은행 적금의 이자를 계산해 주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50만 원씩 하고 있고 지금 0.75%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0.5% 정도 나오겠죠. 1년 적금하면. 그러면 50만 원씩 1년 했을 때 600에 0.5%면 딱 3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적금을 열심히 해봤자 50만 원씩 해봤자 1년에 3만 원, 10년에 30만 원, 100년에 300만 원, 1000년에야 300. 1000년에야 얼마지? 3천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은행 적금을 고려시대 때부터 했어요. 더 삼국시대 때부터 했어요. 신라고구려 백제가 싸우고 있던 삼국시대 때부터 했어야 고작 은행 적금이자 3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될까? 까지 물음표를 던져주고 강의가 그때 끝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그냥 리뷰를 해주고 시작을 좀 하면 옆에다가 다 썼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키포인트는 뭐냐? 각 금융회사가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그리고 우리가 재테크를 단리로 해야 되는지 복리로 해야 되는지 실제 네가 단리 저축만 했을 때 임팩트가 없다라는 거 충분히 설명을 오늘 다 까먹어도 좋은데 네가 지금 적금하고 있는 거 계속 해봤자 3만 원밖에 안 나와 1년에. 그렇게 10년, 100년, 1000년 해봤자 의미가 없다. 은행 적금 1년 하다가 치킨 한 마리만 사 먹어도 이자 다 날리는 거다. 게다가 세금까지 뗀다. 그게 바로 과세 비과세죠. 여기까지 제가 아마 2차 강의에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복리의 중요성은 많이 강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세 비과세의 중요성은 많은 분들이 좀 설명을 뭐 건강보험료 정도로 설명을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그런 건 자산가분들한테 임팩트가 있는 거고 우리가 만나는 2030 그 재무DB 분들한테는 과세 비과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임팩트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혼합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살려서 사용하면 돼요. 어떻게 제 말투 하나하나까지 다 따라하겠어요.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것만 뽑아서 사용하셔라 라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과세 비과세가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지금 받고 계신 월급 200만 원 세 전이세요? 세 후세요?
당연히 세후죠. 저도 3.3% 급여를 떼거든요. 그리고 종소세를 5월달에 또 합니다. 만약에 내가 세전 급여가 250이고 세후 급여가 200이라면 당연히 세전 받고 싶으세요? 세후 받고 싶으세요? 이 얘기를 하면서 국민건강보험은 혜택이 많으니까 제외하고 우리가 국민연금을 앞으로 못 받을 거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주면 좋아요. 아니 국민연금 같은 지금 국민연금 믿고 계실 수도 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중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우성 씨? 대부분 모르겠죠.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죠? 5천만이죠. 5천만 명 중에 지금 기준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분들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병원 씨 몇 명 정도 있을까요? 400만 명? 네. 정확하게 387만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최저생계비인 200만 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387만 명 중에 22명. 네. 22명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다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아는 건데 일반인 분들은 깜짝 놀라요. 22명밖에 없어. 0.00000058%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기준이 이때. 그럼 당신이 지금 30살이고 35년 뒤에 아니면 일본처럼 40년 뒤에 국민연금을 받게 될 텐데 그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당연히 못 받겠죠. 당연히 못 받겠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미리미리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전체 맥락에서 그냥 별천부럭처럼 하나 이렇게 던져주는 개념인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받지도 못할 것까지 세전으로 세후까지 다 떼가지고 지금 세금 내고 급여 받으시는 건데 거기서 은행 적금하시면 15.4% 또 떼지 않냐? 그리고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소득가세기 때문에 종합금융소득가세기 때문에 38% 정도 뗀다. 근데 그런 걸 못 느끼시는 이유가 이자가 나오는 저축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3만 원에 3천 원 떼는 건 뭐 당연히 못 느끼죠. 오늘 제가 커피 사드린 게 10,000원인데 당연히 못 느끼죠. 하지만 만약에 이자 1억에서 5천만 원을 세금을 뗀다면 기분 좋을까요? 이미 내가 한번 세금을 뗀 급여에서 저축을 한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중과세다. 근데 비과세 자금이 우리나라에 약 60조가 있는데 그중에 왜 우리 재승씨의 돈은 1원도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공평하게.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억울함을 갖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재테크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재테크를 더 잘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일단 첫 번째. 그래서 비과세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비과세가 국가에서 볼 때 당연히 싫겠죠. 왜? 인구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지금 어떻게 생겼죠? 피라미드형이에요? 역피라미드형이에요? 역피라미드형이죠. 즉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의 인구구조는 베이비 부머라고 해가지고 출생률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동남아 국가들처럼. 근데 빨리빨리 죽다 보니까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낸 세금에 대한 혜택인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혜택을 보는 분들은 굉장히 적었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죠. 근데 1990년대 이후로 출생률 OECD 국가 중에 꼴찌 1%도 안 돼요. 근데 65세 이상 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빠르단 말이에요. 일본보다 더 빨라. 65세 이상 인구 분들 중에 일을 해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일을 하지 않고 세금에 대한 혜택만 보고 있어요. 지하철도 무료로 타고 맞죠? 국민연금도 받고 국민건강보험 혜택도 다 받잖아요. 그 외에 65세 이상 물론 이분들 리스펙하죠. 왜? 이분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장소에서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리스펙은 있지만 지금의 현실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에서 볼 때 인구구조, 즉 세금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경제적인 이슈 때문에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인구구조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은 뭐 금리를 내리거나 이러면은 상황이 바뀔 수 있는데
인구 구조적인 문제는 상황이 바뀔 수가 없어요. 30살인데 10년 뒤에 20살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30살이면 10년 뒤에 40살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바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는데 이 세금 누가 내죠? 재석 씨가 내잖아요. 남주 씨가 내잖아요. 제가 내잖아요. 그쵸? 세금을 내는, 즉 노동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즉 과거에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10명이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1명이었는데 지금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1명이고 혜택을 보는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더 많이 떼야겠죠. 이걸 어떻게 바꿔? 그러니까 비과세는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과세 혜택은 3년만 저축을 해도 줬어요. 근데 5년, 7년, 지금은 10년이죠. 장기 저축을 해야만 이자 소득세를 안 떼는 혜택을 어디서 준다? 회사에서 줍니까?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에 비과세 저축이 남아있는 국가는 G20 이상 국가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왜? 영국, 미국, 일본 같은 금융 선진국은 왜 다 사라졌을까? 이런 인구 구조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빨리 겪었으니까. 당연히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중요하고 급한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오늘 목욕탕도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났네? 그럼 목욕탕 가는 게 맞아요? 집에 불 끄는 게 맞아요? 당연히 왜? 중요한데 급하니까. 비과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중요한데 급한 거예요. 근데 안 하고 계시죠. 중요한데 급한데 당장 내일 없어져도 이상할 게 아닌데. 이렇게 비과세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해주고. 그럼 제가 더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부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미국의 부자가 많을까요? 대한민국의 부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미국의 부자가 많을까요? 아, 당연히 미국의 부자가 많겠지. 당연하죠. 자, 제가 아까 복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복리는 시간에 이꼴을 한다. 복리는 금액보다도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시작하는 게 당장 오늘 20만 원 시작하는 게 10년 뒤에 100만 원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물론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100만 원 한 개 더 받겠죠. 하지만 우리 설득해야 되니까. 당장 오늘 20만 원 시작하는 게 10년 뒤에 50만 원, 60만 원 원금을 3배로 더 저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복리예요. 그래서 복리는 뭐다? 시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가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원금이 1억이면 이자도 1억인 게 복리예요. 그러면 이자가 1억이면 세금 테이블이 몇 테이블이죠? 가장 높은 테이블이겠죠? 48% 테이블. 그러면 1억에서 만약에 4,800만 원 내가 이자를 내야 된다면 세금을 내야 된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복리는 무조건 비과세가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왜? 유일하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저축 중에서 확정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원금만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상품 중에서 세금을 안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거는 뭘 통해서? 장기 저축을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 왜? 육회 공부는 아까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단중, 장기, 은행, 증권사, 보험사 나눠준 것처럼 좋든 싫든 법이 그러니까. 그러면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된다? 분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재승 씨랑 상담 끝나고 나서 맞춤복식 자산관리 해드림에 있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적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만 하고 계신데 이거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이렇게 가클로징을 또 한번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얘기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자, 한국의 부자가 많을까? 미국의 부자가 많을까? 이걸로 이 RP로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보험사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수 있고 세금에 대한 그 비과세에 대한 강력한 임팩트를 남겨줄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복리는 원금만큼 이자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원금이 1억이면 이자도 1억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자들이 왜 도대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부자 국가들은 비과세나 그런 혜택들이 다 사라졌을까? 그리고
여기 나오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사는 왜? 그 국가에 한정돼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회사로 커질까?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에 미국 회사인 거 아시죠? 네. 왜 그렇게 될까? 왜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제가 그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은행이든 증권사든 보험사든 수익 구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죠? 고객의 돈을 많이 유입하면 유입할수록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회사죠. 그렇죠? 고객의 돈을 유입해서 10%의 수익을 내고 5% 고객한테 돌려주고 5%를 회사의 성장에 쓰는 거니까 그게 바로 사업비입니다. 여기서 사업비에 대한 선거절을 하는 겁니다. 꼭 상담 다 하고 났는데 뭐 이사님 사업비가 어쩌고 저쩌고 이 소리 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많죠. 사업비가 뭔지도 모르면서 사업비에 대한 선거절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은행도 그렇고 증권사도 그렇고 보험사도 그렇고 10%의 수익을 보면 5%를 고객한테 돌려주고 5%는 본인들이 챙기죠. 그게 바로 사업비인데 사업비는 은행에도 있고 증권사에도 있고 보험사에도 있고 다 있어요. 증권사에는 후치 수수료가 있고 은행에는 예대마진이 있고 보험사에는 사업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업비가 억울하냐? 참고로 제가 보여드릴 재테크 포트폴리오는 사업비도 다 차감을 하고 나서 보여드리는 건데 사업비 억울할 거 아니다. 그거 보험설계사의 수당이나 자산관리사의 수당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그냥 공짜로 봉사를 해줘요. 만약에 복리비과세 통장을 만들어서 내가 원금 1억에 이자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복리비과세 통장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다면 그걸 어떻게 만들 거예요? 이자를? 친구들끼리 개모임 해가지고 할 거예요? 돈, 남재, 재승이 셋이 친하니까 1억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굴려가지고 이자 생기면 가장 먼저 무슨 일 생기는 사람한테 주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규정된 법이나 제도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못하죠. 금융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불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암보험 같은 거 생각해 볼까요? 암 치료하는데 예를 들어 3천만 원이 들어요. 근데 보험회사가 없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난 가지고 있는 돈이 600밖에 없는데 그럼 이렇게 5명이 친하니까 600 개모임 만들어가지고 야, 이 중에 가장 먼저 암 걸리는 사람한테 3천 주자. 이렇게 할 거예요? 누가 그거 들고 튈 수도 있는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금융회사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누구나 인센티브를 원하니까. 그러면 금융회사는 그걸 공짜로 해주나? 억울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가 원래 약속된 이득을 보면 되는 거지. 금융회사가 그 사업비라든가 아니면 후치수수료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거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안 그래요? 난 원래 내가 약속받은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회사들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돈을 굴려? 내가 어떻게 어떤 상품에 어떻게 가입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게 억울하다라면 은행 적금에서 이자 떼는 것부터 그거부터 억울하게 생각해야지. 또 화를 내게 되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사업비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찍고 넘어가세요. 이 얘기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차이가 커요. 이 얘기를 한번 해줬기 때문에 적어도 거절 처리 10가지 중에 하나는 지우개로 지워버린 거예요. 사업비에 대한 거절 처리 중에 하나는.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거절 처리 뭐가 중요하다? 그 사람이 이사님 이거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나서 대답해 주는 건 거절 처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물어보기 전에 해체시켜버리는 게 그게 거절 처리다. 자, 그럼 한국, 미국 중에 당연히 영국이나 미국, 일본에 훨씬 더 부자가 많겠죠. 부자들은 아니 지금 우리 재승씨도 200 버시는데 100만 원씩 저축하시는데 부자들은 몇 억을 버는데 1000만 원씩 저축 못할까? 나도 1000만 원 저축하는데 저도 1000만 원 저축하는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미 미국이나 일본, 영국은 다 제로금리죠. 우리나라보다 한참 더. 그럼 부자들은 돈 벌리는 거에 혈안이 된 사람들, 혈안이 1원이라도 더 불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 떼고 싶을까요? 떼고 싶지 않을까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이자를 계속 굴려나가고 싶겠죠. 당연히 미국, 영국, 일본에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그럼 미국에 있는 부자가 1000만 원씩 만약에 20년 동안 저축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원금만 24억이에요. 원금만 24억. 부자가 만약에 복리비과세 저축을 했을 때 원금 24억에 20년 차에
30%만 수익이 나도 24억에 30%면 얼마죠? 한 8억 되죠. 이자만 8억이에요. 이자만 8억. 이자만 8억. 그러면 8억에 48% 세금을 떼면 4억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 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영국에 있는 부자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복리, 이자를 불릴 수 있는 복리와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가 있는 보험사에 돈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증권사, 보험사 중에 여러 사람들이 100원씩 은행 맡기는 게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부자가 한 방에 1000만 원 맡기는 게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1000만 원은 훨씬 더 큰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는 계속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커가는 거고, 은행이나 증권사는 물론 투신이나 사모펀드 제외하고 은행이나 증권사는 그 국가에 한정돼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것도 보험사. 저는 은행도 다를 수 있고 증권사도 다를 수 있고 보험사 다 다를 수 있어요.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다 맞춰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역사의 흐름이고 경제의 흐름이기 때문에 팩트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국가에서는 우리가 겪었던 인구 구조를 한참 전에 겪었고 세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비과세 혜택이나 그런 것들을 줄이거나 없앴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이었고 5년이었고 7년이었고 지금 10년이죠. 그리고 또 하나, 금액도 과거에는 150만 원 이상 저축을 해도 다 비과세를 받았는데 지금은 저축성 재테크에 한해서 150만 원만까지만 혜택을 봅니다. 그 이유는 비과세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신보험을 이용한 재테크가 뭐가 좋냐면 아직까지 종신보험을 이용한 재테크는 비과세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전부 다 종신보험을 재테크합니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다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4억, 5억을 내고 싶겠어요? 4천, 5천을 세금으로 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비과세가 왜 중요한지 이제 좀 아시겠죠? 비과세는 급한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과세입니다. 급한데 중요한 거. 그게 바로 비과세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의 금융경제의 역사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금융경제의 역사를 아주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쭉 이렇게 그려요. 쭉 이렇게 그려요. 우리나라 금융의 역사는 197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1998년을 분기점으로 지금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나요? 여기 살고 있나요? 당연히 여기 살고 있고 여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했던 시대겠죠.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니까 재테크를 잘하려면 미래를 봐야겠죠. 당연히 미래를 봐야겠죠. 미래 우리가 어떻게 변해갈까? 예를 들어 주식만 해도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그동안 100%를 폭등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산업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 LG화학이 앞으로 100% 폭등을 한대요. 이거는 과거에 좋았고 앞으로 좋을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둘 중에 뭐 사시겠어요? 당연히 LG화학 사겠죠. 앞으로 오를 거.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적금만 하고 있죠. 구시대의 유물인 적금만. 물론 적금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금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1970년대 대통령이 누구였죠? 박정희 대통령이었죠? 그리고 이때 무슨 운동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 왜 잘 살아보세요, 구호가? 못 사니까. 못 사니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필리핀 가보신 분 있으세요? 필리핀? 내가 필리핀 가봤다. 필리핀 지금 잘 사나요? 더럽게 못 살죠. 그럼 1970년대 더 못 살았겠죠.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에 가서 돈을 구걸해 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요. 그리고 영화 국제시장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을 좀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국제시장 때 독일에 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광산 정말 그 안 좋은 공기 마셔가면서 그리고 불치병 환자들 똥을 좀 닦아주면서 그렇게 달러가 많이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스타크래프트로 비교해주면 되게 재밌어요. 자, 스타크래프트 해보셨어요? 스타크래프트를 안 해봤어? 스타크래프트 안 해봤어요? 스타크래프트 안 해본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비교해 조만한 교육식 스타크래프트 안 해보고 그냥 비교해주면 된다니까. 비교해주면 되고 그냥 스타크래프트로 비교를 해줄게요. 병호 스타크래프트 해봤어? 네.
종족이 뭐였어? 프로토스. 프로토스였어. 자,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였냐면,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였냐면, 그 전에 이 산업의 발전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많은 돈이 유입이 됐어요. 그러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전북, 이정부, 포천, 뭐 여러분의 고향 다 동시에 발전시킬까요? 아니면 서울, 부산 딱딱 찍고 거점 발전시켜서 파생시킬까요? 경제에 대해서 몰라도 당연히 투자잖아요. 파생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모든 그게 바로 뭐죠? 개발도상국.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죠. 개발도상국의 형태로 우리가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 속도가 빨라. 자, 스타크래프트 따지면 게임이 시작되고 나서 넥서스 하나에 프로 4마리가 있네. 근데 스타크래프트의 신이 와서 치트키 미네랄 만, 가스 만 주는 치트키를 100번을 치고 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프로브로 가스 캐게 시키겠어요? 미네랄 캐게 시키겠어요? 우리 재성 씨는 뭐 시키겠어요? 스타크래프트 안 해보셨다고 그랬지만 내가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 가지 테크 짓고 발전시키고 막 확장하고 멀티하고 건물 짓고 인구수 늘리고 그런 걸 하겠어요? 아니면 다시 광물부터 캐겠어요? 전자. 그렇죠. 무조건 전자겠죠. 네.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돈은 많으니까 성장이 굉장히 어떻게 돼? 빨랐죠. 고성장 시대였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어떻게 돼? 고금리 시대였고 그러니까 아직도 부모님들은 부동산과 적금, 은행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 이 당시에는 은행에 돈만 맡기면 1년에 15%, 20%를 줬으니까. 근데 지금은 금리가 몇 프로죠? 0.75%죠. 그럼 얼마큼 떨어진 거죠? 절반에 반토막 났어요. 대한민국 역사 70년 역사상 금리가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다만 잠깐 올랐다가 2% 떨어지고 즉 계단식으로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오르는 경우는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거의 없어요. 그리고 경제 위기를 겪었지만 순간만 오르고 계속 떨어지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약 20년 동안 0.2에서 0.4%의 제로금리를 유지했고 일본은 지금 30년 넘게 제로금리죠. 유럽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기사 같은 것들 보여주면 좋아요. 금리 떨어지고 있는 기사들 많죠.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은행 적금 맡기면 오히려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기사들 많잖아요. 그런 거 보여주면 좋습니다. 시각적으로. 그런 거 딱 보여주면서 자, 그러니까 고성장 시대였고 고금리 시대였고 누구 시대는? 우리 부모님 시대는. 그리고 또 저세금 시대였죠. 왜? 인구구조 얘기 아까 드렸잖아요. 여기서 인구구조 얘기를 다시 한번 해도 돼요. 이때는 복지국가가 아니니까 세금을 많이 뗄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냈죠. 그 세금에 대한 혜택은 조금밖에 혜택을 못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는 이고일저 시대다. 이고일저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은 살아왔다. 근데 지금은 즉 이고일저 시대는 불리는 재테크가 가능했던 시대입니다. 불리는 재테크. 은행에 돈만 맡겨도 내 돈을 불릴 수 있었어.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얘기. 20살에 일 시작해서 60살에 은퇴하고 70살에 사망. 월급은 480번 받는데 내가 그 월급 받은 걸로 돈을 써야 되는 거는 240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재테크나 이런 게 필요가 있던 시대가 아니지. 근데 지금은 30살에 취업해서 55살에 은퇴하고 100살까지 살아. 240번의 월급을 받아서 480번을 생활해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용어가 생긴 거예요. 왜? 내가 그냥 단순히 월급 받는 걸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재테크라는 말이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재테크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안 하고 계시죠? 왜? 재테크는 제가 원투 뭐라 그랬죠? 잠을 자고 있어도 내가 모아둔 돈이 불어나야 되고 A, B, C 중에 가장 이자를 많이 주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A도 아니고 B도 아니죠 지금. 이자 3만 원 주는 거 하고 있고 잠을 자고 있거나 그래도 3만 원이니까 의미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이 50만 원 넣어가지고 10년 넣어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 주는 것도 있는데 30만 원 주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테크를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모든 테크가 다 올라가고 인구수도 200이고 심지어는 뭐 하이템플러 만화 업그레이드도 되고 셔틀 속어까지 다 됐어. 지금은 더 이상 발전시킬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률이 어떻게 되죠?
높았다가 어떻게 되지? 저성장 시대가 됐고 그러면 당연히 저금리고 인구구조 세금을 많이 떼 조금 떼 많이 떼 보세요. 과거의 이고일저 시대에서 지금은 이저 일고 시대로 변해버렸죠.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재테크는 과거를 봐야 된다, 미래를 봐야 된다. 미래를 봐야 된다. 그러면 과거랑 다른 이저 일고 시대에서는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냐? 지키는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지키는 재테크를. 안정적으로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안정적으로 내 원금의 이자를 쌓아가야 되고 그게 바로 복리죠. 그게 바로 복리죠. 그리고 내가 안 뺏길 수 있는 거는 뺏기면 안 되겠지. 그게 바로 비과세예요. 그런 게 있는 회사는 보험사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저 일고 시대로 가면 갈수록 보험사는 글로벌 회사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맥락이. 그럼 만약에 지금 금리가 0.75고 앞으로 계속 금리가 떨어질 건데 계속 3만 원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자, 2001년도에 이거 다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약간 클로징이라서 이거 설명 좀 더 해줄게요. 그래서 지키는 재테크, 지키는 건 뭘 지킨다?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불리는 걸 지키고 내가 굳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안 내는 게 바로 지키는 재테크다. 그래서 지금은 지키는 재테크를 해야 되는 시대다. 계속 얘기를 하면 2001년도에 최저 보증이율 7%짜리 상품이 있었어요. 지금 몇 프로? 우리나라 금리가 0.75. 지금 우리나라 금리의 10배가 높은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2001년도에 그 상품에 가입을 하면 죽을 때까지 매년마다 7%를 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복리금리로 거의 10%에 가깝죠. 워렌 버핏이 1년에 7% 주식으로 수익을 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지금 있다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밥 한 번 안 사먹고 돈 모아서 하겠죠. 죽을 때까지 7%를 준다는데 지금 은행 적금에 10배를 준다는데 이러면서 하나은행에서 뭐 줄 서서 가입했고 이런 얘기 해주면 좋고요. 다 뭔지 아시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상품이 출시가 되고 나서 3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1번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해서 2번 회사에서 계리를 해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7% 계속 주다가 회사 망할 것 같으니까 없앴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 이건 다 아시는 분 제가 하도 많이 하나 알피라서 2번 회사에서 없앴다. 2번 손 2번 손 오케이. 나머지는 다 제 RPD 이미 들으신 분들이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지난 8년 동안 강의할 때마다 맨날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1000명한테 물어보면 990명이 2번이라고 해요.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러겠죠. 지금 2번 다 처음 들어보시니까 2번이라고 얘기한 건데 2번이라고 얘기하면 틀리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겠죠.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은 다 미래를 본다라고 얘기했죠. 조금 더 미래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답은 1번입니다. 사람들이 가입을 안 했어요. 왜? 당시 2001년도에는 우리나라 금리가 7%가 넘었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니 은행 적금에도 7%인데 이걸 왜 해?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걸 생각을 못한 거지. 하지만 그 당시에 재테크 좀 한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질 걸 예상해서 이 상품에 100만 원, 1000만 원씩 한 달에 다 가입을 했죠. 최저 막 50만 원씩 무조건 가입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금리가 떨어졌고 재테크 좀 한다는 사람들, 이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은 아직도 0.75% 금리를 받는 제로금리 시대에 죽을 때까지 복리금리로 8, 9%를 세금도 하나도 안 떼고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지금 그 당시에 이 상품에 가입했던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낸 돈의 3배를 줄 테니까 제발 해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 상품에 100만 원 정도를 가입을 하셨어요. 아직도 8, 9%를 받습니다. 매년마다. 1,500에서 2,000만 원씩 이자가 나와요. 매년. 은행 적금 1000년치 이자가 매년마다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합니다. 무조건 하겠죠. 근데 있을까요? 있을까? 중요한 게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있어야. 근데 있을까요?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 금리가 앞으로 계속 개박살이 나고 지금도 0.75%인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2배인 1.5%를 죽을 때까지 주는 뭔가가 있다면 매년마다 1.5%의 이자를 세금 한 푼 안 떼고 죽을 때까지 주는 재테크가 있다면 하시겠어요? 재승씨. 그건 뭐 고민하시는 이유는 뭐죠? 1.5% 조금 낮죠? 네. 메리트가 좀 없죠? 그쵸? 1.5%짜리 있으면 하시겠어요? 좀 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가 0.75인데 욕심이 많으시네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2배를 준다는데도 그럼 만약에 1.8%짜리가 있으면 어떨까요? 그건 할 것 같아요. 왜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내 친구들은 다 은행 적금에서 오히려 저축을 하고도 돈을 뜯기고 있을 때 세금으로 나는 매년마다 1.5%씩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럼 만약에 2%짜리가 있으면 하시겠어요? 2%짜리가 있으면 하시겠어요? 왜 하시죠? 금리 역전 현상이니까. 그쵸? 우리나라 금리는 제로금 0%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2%를 주니까 2%짜리 하시겠어요? 1.8%짜리 하시겠어요? 하시겠어요? 아까 한다며. 그럼 만약에 2.5%짜리가 있으면요? 무조건 하겠죠. 아까 431 법칙 얘기해주면서 제가 431 법칙 얘기해줬나요? 431 법칙 얘기 안 해줬구나. 431 법칙은 그 제 유튜브 영상이 또 있으니까 그냥 그거 참고. 431 법칙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받는 소득을 40%, 30, 20, 10%로 나눠서 그 사람한테 금액을 선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금액을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금액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따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양하는 거. 만약에 2.5%짜리가 있다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경태씨인가? 네. 경태씨 만약에 2.5%짜리가 있다면 하시겠어요? 네. 우리나라 금리에 지금 3배를 넘게 주죠? 그쵸? 근데 그런 게 있을까요? 있어야 하지. 그런 게 있으면 하시겠어요? 네. 그럼 만약에 2.85%짜리가 있다면요? 그리고 바로 마음 듣는 꺼내세요. 아 진짜? 다 설명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신보험으로 재테크를 다 말씀했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보험으로 재테크를 하는 방법인데 최저보증률이 2.85입니다. 죽을 때까지 2.85로 줘요. 너무 심플하게 가입할 순간에 언제 얼만큼 나올지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왜? 고정금리니까. 그리고 나서 연동형이거든요. 경제 위기가 와서 우리나라 금리가 2.85보다 올라가. 만약에 그런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럼 얘도 따라 올라갑니다. A로 가든 B로 가든 우린 절대 손해를 보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이게 제가 10년납 50, 50 짜는 거예요. 자, 실제로 가입을 하신 분이고 10년을 납입하시면 원금이 1억 2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1년 차에 102.2%가 돼요. 그리고 나서 매년마다 환급률이 나와 있죠. 그쵸?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매년마다 복리금리로 3.5에서 4% 줍니다. 2.8짜리도 한다며. 이거를 논리적으로 또 이제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유니버셜 키는 여러 가지 다 설명해주고. 근데 이걸로 궁극의 재테크를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건물주 되고 싶지 않으세요? 건물주? 얘기까지 해야 될지 혹시. 431 법칙은 그냥 제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고 부동산 얘기 좀 해주세요. 만약에 돈이 있다라면은 가장 하고 싶은 재테크가 뭐예요? 조물주 위에 뭐 있죠? 만약에 지금 우리 재승 씨가 2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건물로 인해서 매년마다 임대소득세를 받을 수 있다라면 어떨까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게 궁극기의 재테크의 궁극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못 하잖아요. 하고 싶은데. 왜? 2억이 없을 뿐더러 2억을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나서 마음 든든이나 뭐 내선종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고 나서 상품마다 특색이 다르니까 그런 거는 알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플랜을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네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줘야 돼. 이자 일고 시대에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지키는 재테크고 종신보험 다 얘기했죠. 2.85% 한다며. 그쵸? 그러니까 이거 추천한 다음에 이걸로 내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드릴게요.
이 재테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약속을 드린 겁니다. 제 말만 들으시면 절대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삶을 무조건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300을 번다. 그럼 4-3-1 법칙에 의해서 50%는 무조건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150에 3대2니까 6대4 한 30 플러스 그냥 30? 이 정도의 플랜으로 20년을 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20년. 그럼 그러니까 30 플러스 30으로 20년을 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0만 원씩 20년이면은 원금이 얼마죠? 한 1억 5천 되죠. 그리고 이자가 붙고 은퇴 시기까지 또 거치하면 되니까 한 2억이 돼요. 맞죠? 2억이 돼요. 그럼 원금 1억 5천에 이자 5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여줘요. 자, 한번 보세요. 10년을 내시고 10년을 거치했을 때 52세인데 원금 1억 2천에 이자가 약 4천만 원이 붙습니다. 그러면 4천 나누기 똑같이 100만 원을 은행 적금으로 했을 때 6만 원 이자가 나오니까 4천 나누기 6을 해줘요. 그러면은 기간이 어떻게 되죠? 계산기를 꺼내서 계산을 해주면 4천 1,10백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자 666년이 걸려. 은행 적금 666년 하시겠어요? 이거 그냥 10년 내시고 비과세 혜택 보시고 10년 거치하신 다음에 이자 4천만 원 받으시겠어요? 둘 중에 뭐 선택하시겠어요? 은행 적금 666년 내시겠어요? 아니면 10년 내시고 비과세 혜택 본 다음에 10년 거치해서 이자만 4천만 원 받으시고 뭐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이거지. 바보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 이걸 어떻게 거절해? 이걸 어떻게 거절해? 누가 봐도 합리적인데 이게. 납입 기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10년으로 설명을 드리는. 전 무조건 20년 대부분. 10년 할 거면 50만 원 이상 하는 사람만 한 10년. 왜 그러냐? 목적 자금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 생기는지 은행 적금이랑 뭐 해준다 비교해주고 그 이후에도 이자가 3% 4%씩 계속 붙는 거 얘기해주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 장기저축은 평생 동안 쓴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돼. 그리고 나서 이걸로 제가 궁극의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이거 하나면 주택마련과 노후자금 다 끝납니다. 이거 하나면 주택마련과 노후자금 다 끝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 마음 든 데는 진짜 하나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 흔히 볼 수 있는 40대, 50대 자산가분들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됐어요. 과거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아직도 은행 적금과 부동산의 그 마성, 무슨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건데, 자, 부동산으로 수익을 벌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첫 번째 시세 차익, 두 번째 건물주. 그러니까 임대부동산이죠. 둘 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나 시세 차익 부동산 하고 싶다. 내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 때. 시세 차익. 제 RP를 하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난 임대부동산으로 난 부동산으로 하고 싶다. 임대부동산. 나머지는 뭐예요? 임대부동산 대부분? 둘 다. 둘 다? 둘 다가 좋죠. 임대부동산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의 기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임대부동산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분들은 대부분 언제 부자가 됐냐면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부자가 됐습니다. 빨라봤자 2000년대 초반까지. 뭘로? 100% 시세 차익으로. 임대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그게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동산 투자 방법은 시세 차익 부동산. 이건 뭐냐면 내가 1억의 아파트를 사서 1억 5천에 파는 거예요. 그럼 5천에 시세 차익이 생겼죠. 그렇죠. 임대부동산은 뭐야?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사서 거기에 임대를 내주고 월세살이 하는 거예요. 누구나 꿈꾸는 거죠. 아까 건물주 하고 싶다며. 근데 애초에 건물주라는 거는 일반 서민들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최소 연봉 4억 이상 버는 사람이 한 20년 돈 모아야 돼. 그래야 가능해. 임대부동산 왜 그런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세차익 부동산은 말 그대로 시세에 대한 차익을 보는 부동산이에요. 자, 부동산 시세 차익.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시세 차익으로 부자가 됐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뭘로 부자가 됐냐? 시세 차익으로 부자가 됐는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택 보급률, 두 번째 경제개발 모델.
첫 번째 주택보급률이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100%가 안 됐어요. 한 94%밖에 안 됐습니다. 1980년대 80%였어. 무슨 말이냐? 주택보급률은 인구수 대비 집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집 한 채씩은 갖고 싶으시죠? 최승 씨 아까 저한테 목적자금 이거 만드는 이유가 집 때문에 만드는 거라면서요. 대출 안 끼고 내가 내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 한 채 사고 싶어서. 그쵸? 근데 1990년대 후반까지는 10명이 집을 갖고 싶은데 집이 5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었겠죠. 경제학의 이런 측에 의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은 거야.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재기를 왜 하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으니까. 응? 당연한 거잖아요. 주택보급률이 낮아. 모두가 집을 갖고 싶어 하는데 모두가 집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야. 주택보급률이 낮으니까 막 미친듯이 아파트를 지어요. 외국 나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회 간접 자본이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국가가 없어요. 지하철, 항만, 도로, 전철, KTX, STR, SRT 여러 가지. 자,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주택보급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집만 사두면 무조건 오르는 거예요. 특히 강남 지역은. 그래서 아직도 강남의 광풍.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강남 아파트 살 수가 없어요. 20억, 30억인데 어떻게 사? 아예 돈이 많은 데서 태어난 게 아니면 힘들죠. 자, 두 번째. 경제개발 모델인데 이때는 선개발 후계획이었어요. 일단 집이 없으니까 아파트부터 미친듯이 짓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지어진 아파트를 중심으로 도로를 뚫고 항만을 뚫고 항공을 뚫고 지하철을 둔단 말이에요. 버스 정류소를 두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아파트 샀는데 옆에 지하철이 뚫렸네? 집이 올라야 안 올라?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눈 감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뜨면은 집값 올라가 있고 집값 올라가 있고. 근데 지금은 주택보급률 108%예요 우리나라. 왕십리 뉴타운 가보세요. 다 텅텅 비어있어. 송도 가봐. 다 텅텅 비어있어요. 집을 살 수 있는 분들은 돈이 있는 분들이겠죠? 이미 자산이 형성된 분들. 근데 그분들이 새롭게 도시가 만들어졌다고 내가 원래 살던 집을 버리고 거기로 이사 갈까요? 안 가. 그래서 지금은 집을 시세 차익으로 아파트나 오피스텔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주택 청약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거야. 과거처럼 투기나 이런 게 안 돼요. 정부 제재는 더 심해지고.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었어. 그러니까 매력이 떨어지죠. 내가 산 순간 프리미엄이야. 주택 청약으로 아주 싸게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면. 그것도 실패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미 사회 간접 자본이 다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있는 아파트를 사면 주택 청약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매매를 하면 강남 3구는 제외할게요. 거기는 모두가 영원히 원할 곳이니까. 근데 일반 우리는 그런 데가 아니죠. 제가 강남 부자 만들어 드린다고 그랬어요? 중산층 이상 만들어 드린다고 그랬지. 저 거짓말 안 해요. 근데 다른 지역은 어때요? 이미 다 뚫려 있잖아 사회 간접 자본이. 그러니까 내가 산 순간 프리미엄이죠. 즉 과거처럼 부동산으로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럼 임대부동산은 뭐냐?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바로 임대부동산이에요. 임대부동산으로 왜 시세 차익을 못 누리냐? 임대부동산을 살 거면 강남역에 있는 건물을 사겠어요? 아니면 어디 또 무슨 논밭 있고 시골에 있는 부동산 사겠어요? 강남이지. 왜? 사람들이 유입이 많아야 거기에 가게가 들어오든 편의점이 들어오든 PC방이 들어오든 내가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디 논밭만 있고 그러면 누가 들어와?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임대부동산을 할 때 고향이 어디예요? 재승씨? 아니 재승씨 이제 그만해야겠다. 주현씨 고향이 어디예요? 경기도 광주입니다. 경기도 광주? 만약에 경기도 광주 내 고향에 건물 하나 산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가장 번화가에 사지 않겠어요? 네.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유흥시설도 있고 당연하죠. 왜? 거기다 사야 임대가 계속 들어오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임대부동산을 살려면 이미 최고가인 건물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시세가 더 오를까? 안 오르죠. 그렇게 해서 임대부동산을 할 수 있는데 애초에 임대부동산은 일반 직장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꿈 깨세요. 왜? 10억짜리 꼬마 빌딩을 산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10억을 모으려면 평생 모으셔야 돼요. 맞죠? 평생 모아도 못 모으죠. 근데 우여곡절 끝에 모았어. 제가 하라는 대로 재테크를 해서 모았어요. 그걸로 이제 임대부동산을 살려고 해. 근데 내가 부동산 전문가인가? 아니죠. 평생 동안 40년, 50년을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은 10억을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10억을 한 방에 어딘가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주식도 똑같아. 임대부동산은 기본적으로 100억 정도가 있는 사람들이 한 20-30%로 하는 게 보통 임대부동산이에요. 만약에 건물을 샀어. 큰맘 먹고 10억을 투자해서 평생 동안 내가 모은 돈.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40년 동안 버텨서 모은 돈으로 임대부동산 샀는데 사건이 바뀌었네. 어떻게 할 거예요? 압구정 상권 바뀌었잖아요. 가로수길로. 어떻게 할 거야? 10억짜리가 5억 됐네.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평생의 인생이 날아갔는데. 건물에 불이 났네.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거 하나만으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떼죠. 종합부동산세, 거래세, 양도세, 기타 소득세 여러 가지들. 세금을 거의 8개에서 10개를 떼요. 그것 때문에 건물을 끝까지 내야 되고. 만약에 공실이 생겼네?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원래 예측했던 수익률이 1년에 5%인데 공실이 생겨서 한 2%밖에 안 나오네? 근데 보험비는 계속 나가야 돼. 화재 보험비. 어떻게 할 거예요? 애초에 내 재산으로 올인을 해서 할 수가 없는 게 임대부동산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건물주가 겉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주라는 직업은 너무나도 매력있죠. 왜? 집에서 잠만 자고 있어도 이자가 꼬박꼬박 꽂히니까. 공실이 없을 때. 강남 기준, 청담 기준에서 임대부동산의 공실이 한 30%에서 40% 정도 있다라는 가정이 평균이거든요. 대한민국에. 그 가정으로 임대 수익률을 딱 계산해 보면 세금 같은 거 다 빼고 한 3.5%에서 4.5%까지 나와요. 즉 임대부동산으로 우리가 4.5에서 한 3.5%를 먹을 수 있어요. 상권 바뀌면 그건 망하는 거고. 근데 리스크가 많죠. 그럼 만약에 내가 건물주의 인센티브를 금융 빌딩으로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만든 RP가 금융 빌딩에 투자를 해요. 만약에 지금 2억짜리 오피스텔이 있다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2억짜리 내가 세 주고 월세 1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으면 되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 내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오피스텔이 있다라고 해도 당장 2억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 사고 싶어. 그럼 그 건물을 주인한테 제가 지금 200씩 버니까요. 제가 나이가 25이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이 건물 저한테 주세요.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그거를 복리비과세 통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0 플러스 50으로 아까 다시 30 플러스 30으로 60만 원씩 20년 동안 내면 원금이자 다 포함해서 한 10년 거치하면 2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대로는 뭐가 좋죠? 내가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1년치 보험료 제외하고 다 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방에 다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궁극의 재테크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로 노후자금 플러스 건물주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한테 고마워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줘. 쭉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 25살이다. 20년 냈어. 그럼 45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은퇴하는 게 55라고 계산을 해보면 10년 거치했어. 그럼 딱 2억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이 2억 유니버셜 기능은 다 설명을 했다라는 가정. 자, 2억에서 1억 9,800 뺍니다. 1억 9천 빼요. 그걸로 큰 건물은 아니어도 요즘에는 또 인구 구조 때문에 소형 오피스텔이 유행이죠. 소형 오피스텔 하나 사세요. 대출 조금 껴가지고 한 3억 정도. 그리고 그거를 전 월세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3억짜리 오피스텔 전 월세 내주면 전세금 2억에 월세 한 100만 원 받겠죠? 받겠지. 그럼 그 전세금을 어디다 넣어? 여기다가 다시 추가 납입해. 그럼 여기에 또 2억이 있네. 2억에
복리금리로 3.5% 정도가 계속 죽을 때까지 나오지. 그리고 여기서 또 월세 100만 원 나오지. 고작 30만 원 플러스 30만 원, 즉 고작 내 인생에 60만 원? 200만 원 버는 비율로 설명하세요. 2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60만 원은 30%밖에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다 20대, 30대 초반이죠. 앞으로 월급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추가 납입 안 해도 돼. 처음에 주리가 크게 가져가는 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걸 수도 있어. 재승씨, 지금 200 버시죠? 앞으로 월급 더 오를 거 아니야. 200 버는데 그 중에 200만 원에 고작 30%, 고작 30% 투자해서 내가 건물주도 될 수 있고 노후자금 2억의 목돈을 만들 수 있고 이자를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왜 안 할까? 당연히 하지. 60만 원씩 20년 내고 10년 거치했어. 2억이 됐어. 거기서 2억에서 1억 9천 빼서 대출 조금 껴가지고 그냥 대출 안 끼고 2억짜리 오피스텔 샀어. 전월세 내줬어. 1억 5천에 월세 100. 그럼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1억 5천 여기다 추가 납입하면 1억 5천에 3%가 또 나오지. 그럼 여기서 1년에 450 받고 여기서 100. 그럼 1년에 내가 1,600만 원씩 고정적으로 내 통장에 찍혀요. 잠만 자고 있어도. 은행 적금 1000년치가 매년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전세 기간 끝나? 빼서 주고 또 전세 내주고. 그걸 언제까지 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조건이 200만 원 버세요. 그거에 30%만 투자하세요. 60만 원만. 누가 안 하지 이걸?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돌아가서 마음 드는 하나씩 가입하세요. 근데 과거엔 더 좋아. 더 좋았지. 과거엔 더 좋았지. 한 방에 추가 납입할 수 있으니까. 추가 납입을 왜 내 돈으로 왜 은행 대출 받아서 하면 되지? 더 좋았죠 과거에.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추가 납입 100%로 막혔죠. 오히려 더 좋아. 심플하잖아. 200%보다. 심플하잖아. 영업은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컨셉 봐봐.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승씨. 제가 재승씨의 전재산 올인하라고 했어요. 200만 원 버는 거에 30%만 여기에 쓰고 나머지는 단기자산 모으세요. 40, 50씩. 그래봤자 버는 거에 50%밖에 저축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만 돈이 있나? 40만 원씩도 20년, 30년 모으면 또 있을 텐데. 게다가 월급이 250만 원, 300만 원 오르면 맞춤목이라 그랬죠. 제가 가공해드린다 그랬죠. 급여 오르면 저한테 무조건 얘기하세요. 그때는 제가 설명드린 복리비과세 재테크랑 같이 섞을 수 있는 재테크 또 완성품을 하나 제가 더 선물을 해드릴게요. 그게 뭐야? 내선종. 왜? 추가 납입 나중에 하고 일단 내선종으로 수익 117% 보고 나서 여기다 추가 납입하면 되잖아. 1년에 100%씩. 그렇게 이어나가면 되잖아요. 얘 20년치에 주는 이자보다 내선종 10년 납입하고 10년 거치해서 받는 이자가 더 크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당신 지금 200밖에 못 버는데 200만 원에 30%만 투자하면 돼.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지?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중장기저축만 하라고 그랬나? 30%만 투자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4, 50만 원은 뭐예요? 단기저축 하세요. 주식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지만 이건 필수다. 급한데 중요한 거. 그럼 내가 고작 60만 원씩 재테크 하는 걸로 나중에 건물도 가질 수 있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니까 1년에 150만 원씩 연금이나 그런 거 없이도 계속 영위할 수 있겠죠. 계속 영위할 수 있겠죠. 계속 마음 든든. 이렇게 세일즈하면 돼요. 이렇게 클로징하면 돼.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렇게 재테크 플랜을 바꿔보실 의향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정해드린 비율로 4-3-1 법칙으로. 그럼 여기다 포트폴리오에다 써주세요. 포트폴리오에다 쭉쭉쭉 써줘. 그리고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실제로 이렇게 제가 플랜 짜올 거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보여주면 돼요. 금융 빌딩 보여주면 되고 이걸로 달러도 할 수 있고 이걸로 달러도 할 수 있고 달러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를 제가 백지 설계를 한 거를 다 못 따라하니까 이거를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거 아시죠? 이거 지금 알피님 좀 바꿨는데 내용을. 이거를 제가 만든 이유가 강의를 해줘도 못 따라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더 쉽게 하라고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나 강의 비도로 안 줘. 6시간 강의했는데. 종환이가 돼지갈비 사주겠지. 버스.
그래서 돼지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RP를 하면 된다. 1차, 2차, 3차 어떻게 프로세스로 갔는지 아시겠죠 이제. 네. 재테크 재무설계 3층 석탁 이런 식으로 클로징.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게 또 되게 많아요.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RP가 진짜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근데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쵸? 클로징까지 다 보여드렸으니까 어떻게 클로징 하는지.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세요? 궁금한 거? 432 아 4321. 여러분들 마음 든든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마음 든든 10만 원이라도 꼭 가입하세요. 저는 제가 보험일 시작하고 나서 가입한 상품 중에 재테크 용도로 제일 좋은 게 마음 든든이라고 생각해요. 난 진짜 저 마음 든든 300만 원씩 하거든요. 진짜로. 저는 이거를 뭘로 나중에 쓸 거냐면 건물로 쓸 거예요. 건물로. 난 이거를 오피스텔 2억짜리가 아니라 20억짜리 건물로 할 거야. 진짜로. 진심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든든 진짜 필수야. 정말 좋아. 마음 든든 무조건 가야 돼. 너무 좋아. 마음은 사기야 사기. 진짜. 좋은 의미로. 이렇게 그리자. 여기서 보장받는 거 설명드릴게요. 녹화 돼? 네. 431은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0을 번다? 그럼 200의 40%인 80만 원은 마음껏 쓰세요. 3 더하기 2, 즉 버는 소득의 50% 100만 원은 무조건 저축해야 돼. 1억 진짜 무조건 저축해야 되는 게 기본이고 저축을 안 하면 중산층 이상으로 갈 수가 없어. 그리고 10%는 내가 버는 소득의 10%는 이 기둥 세우는 데 쓰세요. 이것도 보험이지. 보장성 보험. 그래서 재테크에 대한 설명을 다 해주면 보장받는 건 진짜 누워서 떡먹기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재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재테크를 유지하는 사람은 바로 제가 아니라 재승씨예요. 도훈씨예요. 유준씨예요. 우리가 아팠을 때 이 재테크 석탑이 무너지지 않게 세워주는 게 중요하고 이런 게 바로 보장성 보험입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30대 이후면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해서 버는 소득의 5%만 쓰시면 돼요. 10만 원. 그리고 30대 이후는 8에서 10%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왜 안 받아? 이미 내가 30만 원, 40만 원을 클로징을 해놨기 때문에 두 번째 미팅 때 이 얘기를 해주면 10만 원은 그냥 가입해요. 기존에 보험 있어? 분석해주고 없는 거 채워주면 되지. 제발 부탁인데 보장 설계부터 해주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재테크 못 받아. 근데 재테크부터 설명을 해주면 보장은 누워서 진짜 떡먹기야. 너무 쉬워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내 인생에 딱 0.5%, 딱 5%만 있으면 된다. 어린이 보험 10만 원짜리. 그리고 저는 과거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기둥을 안 세우는 사람한테 재테크 플랜을 설계를 안 해줬어. 기둥부터 세워야 된다라고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굳이 그러진 않아요. 굳이 그러진 않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뭐 해주는 것도 있고 할 게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좀 그 같이 이렇게 쓰면 좋아요. 이게 431 법칙이에요. 431. 근데 이게 왜 3이냐? 결혼 전과 후로 나눠요. 이건 그래서 제가 만드는데 결혼 전에는 장기저축 비율이 3이어야 돼. 근데 결혼이란 건 아직 결혼 안 했다라면 결혼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내 월급이 오를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100명 중에 99명. 그리고 낙현이 형이 얘기했듯이 금요일이 좋아요? 일요일이 좋아요? 금요일이 좋아. 왜? 똑같아. 내 미래에 내 월급이 오른다라는 거 오르시겠죠라고 얘기하면 다 오른다 그래. 오르는 게 좋은 거니까. 오르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결혼 전에는 3대 2 중에 3이 장기저축이야. 200을 번다? 그럼 30% 60이야. 왜? 결혼 전에는 지출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결혼 후에는 나는 회식하고 와서 배부른데 내 애기들이랑 와이프가 치킨 먹고 싶대. 그럼 치킨 사줘야 되잖아요. 즉 변동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기 저축이 결혼 후에는 더 많아져야 된다. 근데 걱정하지 말아라. 결혼하는 시점에는 급여가 오를 테니까 그때 자연스럽게 단기 저축을 늘리면 다시 단기 저축의 비율이 3이 되고 장기 저축은 2가 된다. 200을 벌어? 결혼할 때 300을 벌어? 그럼 똑같잖아요. 조삼모사지. 그러니까 심리학적인 거예요. 이렇게 431 법칙을 설명을 해줘야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얼마를 받을지 내가 기준을 세워줄 수 있어. 근데 이걸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10을 받아야 되나 15를 받아야 되나 20을 해야 되나 몰라. 250을 번다? 그러니까 급여가 많을수록 더 좋아요. 300만 원 보세요. 그럼 딱 그거에 20%만 쓰세요. 이게 20% 30 플러스 30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된다? 30 플러스 30으로 받지 말고 마음 든든 30에 20, 내선종 10 이렇게 받아요. 우리 수수료가 그게 더 유리하니까. 고객한테도 그게 더 좋습니다. 이게 431 법칙이에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제 유튜브 영상 준용이 정진이 보름 대상으로 했던 화법 영상 2탄에 또 자세하게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431 법칙은 이런 겁니다. 431 법칙을 잘 쓰면 2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30만 원 그냥 받아요. 그리고 유지도 잘 시킬 수 있지. 왜? 정확한 목적을 줬으니까. 임팩트를 세게 남겼잖아요. 그냥 이런 게 좋으니까 해가 아니라 너가 이거를 하면은 이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어. 네가 이걸로 할 수 있는 재테크가 이렇게 궁극적으로 다양해. 너 나중에 건물주 낼 수 있어라는 임팩트를 세게 줬죠. 그러니까 유지해. 실제로 유지해요. 유지합니다. 저 유지율 97%예요. 다 유지합니다. 다 유지. 리치앤코 와서 유지가 안 되게 한 2개밖에 없어요. DB 고객인데 다음 달에 바로 실현한 사람 2명밖에 없다. 나머지 다 싹 다 유지됩니다. 고객 관리 또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까 누가 뭐 궁금하다 그랬는데 아닌가?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아까 영진 대표님이 431 물어보신 거죠? 예. 네. 431 법칙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431 법칙은 팩트 받고 나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나눠주고 나서 바로 쓰시면 돼요. 그럼 중요한 게 이렇게 저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비율로 해야 될까요? 그래서 431 법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431 법칙 설명해 주면 돼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없으세요? 이거 외에 또 RP가 여러 개가 또 많은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기본 RP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 RP를 설명드렸고 여기서 또 막 파생되는 RP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나도 막 RP가 새롭게 나와.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막 상담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신들린 것처럼 말하게 될 때. 저 질문 하나. 네. 이 급여가 영상 꺼도 돼요. 아, 네.